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낡은 배경음악처럼 인천에 깔리며 야시장에 찢어진 천막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카메라는 이미 문을 닫은 포장마차들을 스쳐 지나갔다. 희미한 네온 사인 불빛이 물고인 길바닥에 비쳐 흐릿한 청회색 빗줄기를 만들었다. 골목 끝 후미진 구석, 화가라는 작은 식당의 간판이 깜빡였다. 글자 몇 개는 세월에 닳아 희미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눅눅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카메라는 손님들이 있는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뒤편으로 향했다. 덥고 비좁은 주방이었다. 낡고 흠집난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플라스틱 덮개는 누렇게 변했고 한쪽 모서리는 깨져 있었다. 그 옆에는 두껍게 복사된 책이 있었는데 책등이 부러져 있고 종이는 하도 넘겨봐서 구겨져 있었다. 플라스틱이 벗겨진 헤드폰은 투명 테이프로 수리되어 있었다. 벽걸이에는 아직 물에 젖은 설거지용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세제와 비누에 거칠고 갈라진 한 여성의 두 손이 보였다. 박은솔은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쪽 귀에만 헤드폰을 끼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카세트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람은 마음으로 들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단다. 그녀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에 살고 있었다. 날카로운 고함이 그 연약한 꿈을 산산조각냈다. 은솔씨.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 그거 곰팡이 슬개 둘 셈이야? 은솔은 벌떡 일어났다. 재빨리 헤드폰을 빼고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주방 옆에 걸린 외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 두려움도 불만도 없었다. 그저 작은 불빛이 꺼지는 것 같다. 김 사장의 파마 머리에 차가운 표정을 한 50대 여성이 허리에 손을 짚고 마치 고장난 물건을 보듯 그녀를 쳐다봤다. 밖에서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빙을 하던 젊은 두 여직원이 속삭였다. 또 그 이상한 테이프 듣고 있네. 살아있는 카세트라니까. 자기가 하버드 교수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은솔은 대꾸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설거지를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이미 갈라진 손을 시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각에 익숙했다. 등 뒤의 웃음소리에도 경멸의 눈빛에도 익숙했다. 그녀는 침묵함으로써 살아남았다. 밖에서 그들이 웃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의 손님이 붐비는 점심시간. 3명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손님 일행이 들어왔다. 그들은 정중하고 조용하게 이야기했다. 직원은 그들을 VIP석으로 안내했다. 김 사장은 예약해 둔 통역사에게 급히 전화했지만 그는 늦고 있었다. 서빙 직원이 구글 번역기로 주문을 받으며 쩔쩔매자 손님들은 불쾌해하기 시작했다. 나이든 일본인 남성이 언성을 높였다. 너무 복잡하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통역사가 허둥지둥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음식 소개를 통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마디 지나지 않아 일본인 손님은 계속 고개를 저었고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때 은솔은 더러운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든 채 싱크대 근처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통역한 문장은 완전히 틀렸다. 발효 양념을 썩은 재료로 통역한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기이한 반사신경이 그녀의 목소리를 터져 나오게 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썩은 재료가 아니라 발효 양념입니다. 모두가 돌아봤다. 김 사장은 눈을 부릅떴다. 통역사는 할 말을 잃었다.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일본인 남성의 다케다 이사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이내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어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은솔은 물기 묻은 두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집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로요. 아무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식당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후 정식 통역사는 거의 전달자 역할만 할 뿐이었다. 그날 오후에 손님들이 돌아가고 주방이 다시 기름 냄새로 가득 찼을 때 은솔은 자신의 구석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뿐 언어가 왜곡되는 것을 참지 못해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였다. 선반 아래에서 쌀 포대를 꺼내려고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손에 낯선 물체가 닿았다. 선반 위에 반듯하게 놓인 마른 명함 한 장이었다. 강우식, 대표, 마이다스 글로벌 코리아. 메모는 없었다.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 같았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 그녀가 감히 발들일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으로부터의 초대장이었다. 그날 밤 낡은 건물의 3층 옥탑방, 녹슨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솔은 작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앞에는 아직 물기가 살짝 남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테이프를 틀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이윽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 해에 녹음해 둔 목소리였다. 남보다 더 잘할 필요는 없단다. 얘야. 마음으로 이해하면 된단다. 진정한 지식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세상을 보는 방식 속에 살아 숨쉬는 거니까. 은솔은 울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영원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과 자신을 잇는 가느다란 끈이라도 잡듯 손안의 명함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은솔은 평소보다 일찍 자전거를 타고 하숙집을 나섰다. 뒷좌석에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노트 몇 권이 든 가방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다. 낡은 외투는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곱게 싼 명함이 아직 접힌 자국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다. 마이다스 글로벌의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 인천지사는 언어통상 부문이 있는 곳이었다. 밤새 구글을 검색하며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마이다스 빌딩의 정문은 얼룩진 거리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유리 블록 같았다. 경비원이 낡은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 주눅든 눈빛의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명함을 내밀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빨리 전화를 걸고는 그녀를 3층 접견실로 안내했다. 접견실은 차가운 백색 조명으로 가득했다. 검은 소파와 항구가 내다보이는 투명한 유리벽. 은솔은 앉아서 기다렸다. 자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학위도, 이력서도, 카세트의 기억과 소매에 밴 설거지 세제 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이 열리고 강 대표가 들어왔다. 여전히 짙은 색정장 차림, 여전히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차분한 눈빛이었다. 박은솔 씨, 맞습니까? 은솔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제 제가 선을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 앞에 차 한 잔을 놓아주었다. 일본어는 카세트로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됐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4년입니다. 일본어뿐만이 아닐 테고요. 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어, 중국어를 추가로 공부했고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하지만 아직 말은 못합니다. 듣고 읽기만 할 수 있어요. 강우식은 옅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다. 테스트 한번 받아볼 생각 있습니까? 은솔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학위가 없습니다. 통역 일도 해본 적이 없고요.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훗날 은솔이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제안이었다. 첫 실무 테스트는 충격 그 자체였다. 마이다스의 회의실은 박물관처럼 차가웠다. 벽에는 각종 ISO 인증서와 파트너사 실적 현황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를 지나치는 직원들은 모두 밝은 색 정장을 입고 광택나는 구두를 신고 노트북을 품에 안고 에어팟을 끼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끝에 앉아 노트를 꽉 쥐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파트너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오해 회의가 열렸고 그녀가 주 통역사였다. 백발이 성성한 한 남성이 영어로 된 자료를 읽으며 중간중간 일본어를 섞어 썼다. 다른 한 명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답변했다. 그녀는 듣고 이해하고 반응해야만 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입을 열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확하고 차분하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더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과 같았다. 오해 회의가 끝났다. 파트너 역할을 했던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회의실을 나설 때 본 강 대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특별 수습 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정식 계약도 고정 급여도 없었다. 그녀는 받아들였다. 고정된 자리도 없었다. 빈 방에서 일했다. 때로는 복도에 앉았다. 때로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저녁에 일했다. 통역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손으로 메모를 하고 대화 내용을 다시 옮겨 적고 문법을 분석하고 예문을 추가했다. 모든 것이 별도의 노트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마이다스에서 그녀는 낯선 그림자 같았다. 아무도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하지만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없었다. 동료들 간의 대화는 전문 용어, 이력서, 출신 대학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녀에게는 그중 아무것도 없었다. 테이프로 다시 붙인 헤드폰뿐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그녀가 주머니에서 헤드폰을 꺼내자 젊은 동료 하나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출근하네. 다른 사람이 작게 말했다. 무학력 천재라도 되는 줄 아나. 마이다스가 무슨 자선 단체도 아니고. 그녀는 다 들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익숙해서가 아니었다. 그 말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두면 자신이 정말로 사라져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카세트 플레이어는 가방 안에 숨겨졌고 더는 책상 위에 놓이지 않았다. 민 차장은 그녀가 입사한 지 3주째 되던 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했으며 머리는 뒤로 넘기고 못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옆을 지날 때
그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고 노트만 힐끗 쳐다보더니 작게 말했다. 손글씨는 여기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 자신이 작업한 번역 자료에서 몇몇 문장이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더 복잡하고 더 길고 더 낯선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솔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존재가 마이다스의 매끄러운 운영 시스템에 생긴 하나의 흠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옥탑방에서 그녀는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소리가 지지직거렸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테이프가 너무 낡아 몇 마디밖에 들리지 않는 부분이었다. 우리 딸. 아주 똑똑하단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노트 위에 놓였다. 지난 4년간 첫 단어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일본어에서 스페인어까지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채워 넣은 그 노트.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학위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녀는 그것을 가져갈 것이다. 이른 아침의 마이다스 빌딩은 차가운 서리가 낀 거대한 유리 건물처럼 보였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누구 하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이곳에서는 걸음걸이 하나, 눈빛 하나에도 구체적인 목표가 담겨 있었다. 은솔은 회전문 앞에 서서 빛바랜 캔버스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 가방은 이곳 사람들이 입는 정장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모서리는 닳았고 고양이 모양의 플라스틱 열쇠고리가 달려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달고 다녔지만 한 번도 떼지 않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마이다스에서 정식으로 수습기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매일 이곳에 발을 들일 때마다 여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서는 것 같았다. 그녀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 곳. 그녀의 사무 공간은 5층 맨 끝 구석에 있었다. 사실은 낡은 서류를 보관하던 문서고의 한쪽 귀퉁이였다. 그녀는 종이 상자들 사이에 앉았고 형광등은 스위치를 켤 때마다 희미하게 깜빡였다. 책상은 서랍도 명패도 없는 임시 합판이었다. 하지만 그 책상 위에 은솔은 신문지로 감싼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노트 더미, 그리고 아무 무늬 없는 하얀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정돈해 두었다. 머그잔은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으로 어디에 있든 자기 자신으로 남자는 다짐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대만 파트너사와의 회의가 있었다. 주 통역사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인사팀이 대체 인력을 부를 시간이 없었다. 강 대표가 민 차장에게 물었다. 박 씨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민 차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아주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질문을 받는데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표정이었다. 이런 실무회의는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 대표가 간결하게 답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한 식사 자리도 처리해냈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은솔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호출되었다. 그녀는 필기 노트와 연필 한 자루를 들고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랐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은 무게감 있는 침묵, 마치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와도 같았다. 대만 파트너는 3명으로 중국어에 영어를 섞어 썼다. 대표자는 계속해서 법률 용어와 협상에서 쓰이는 특유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은솔도 당황했다.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둘러 통역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를 급히 반복하는 대신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눈을 감았다. 연필로 핵심 포인트를 그었다. 그리고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파트너 측에서는 세 번째 조항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해석 방식이 마이다스 측이 의도한 1년이 아닌 3년까지 약속 기간을 연장하는 법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다스 측의 한 팀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방금 그 계약 연장 합의라는 표현을 이해한 겁니까? 은솔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다. 그녀의 발음은 원어민 같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틀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대만 파트너가 일어나 강 대표와 악수했다. 대표자가 미소를 지으며 작게 말했다. 저 아가씨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강 대표가 특유의 반쯤 머금은 미소로 답했다. 인생이라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은솔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참고용으로 출력해 두었던 자신의 번역물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빨간 펜으로 몇 군데 동그라미를 쳐 놓았다. 의미의 뉘앙스 부족, 회의 수준의 미달, 전문 용어 사용 미흡.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통역팀은 최소한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필체였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은솔은 민 차장과 마주쳤다. 그녀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장 옷깃을 매만지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의미를 안다고 번역하기에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집에 돌아온 은솔은 여느 때처럼 카세트를 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듣지 않았다. 거의 달아빠진 부분까지 테이프를 돌렸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지치거든. 누가 널 믿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믿으면 된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희미했다. 마치 커튼 너머로 비치는 노란 등불 같았다. 은솔은 한숨을 쉬었다. 노트를 꺼냈다. 이번에는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지 않았다. 비판받았던 모든 문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찾아보고 다시 쓰고 표현 방식 하나하나를 비교했다. 그녀는 늦은 밤까지 펜에 잉크가 마를 때까지 썼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그 노트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그리고 처음으로 마이다스의 회전문을 들어설 때 그녀는 불안감으로 가방끈을 쥐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믿음으로 쥐었다. 비록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빛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5층 복도 끝의 작은 방은 점차 마이다스의 지도 안에서 이상한 좌표가 되어갔다. 아무도 대놓고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류 위에 암시적인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솔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뿐이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곳에서 기준이란 학위, 자격증, 출신 대학, 다국적 기업에서의 경력에 그녀에게 없는 것들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의도 있는 침묵이었다. 그녀는 회의 하나하나, 과제 하나하나를 직접 통역하며 녹음했다. 집에 와서는 반복해서 들으며 단어 사용법을 비교했다. 오래된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상업 용어의 문장 구조를 익혔다. 한 번은 민 차장이 자주 사용하는 샘플 표현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 아주 아름답고 날카로웠지만 그 맥락에서는 불필요했다. 그녀는 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을 적어두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역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파트너 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이 작은 울림을 내기 시작했다. 작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금요일 오후, 큰 비가 쏟아지던 날, 그녀는 기획팀과의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싱가포르 파트너와의 협력 제안서 하나가 소통 장벽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다. 제안서 팀장은 외부 통역사를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강 대표가 돌아보며 말했다. 박 씨에게 한번 맡겨보죠. 민 차장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거는 단순한 회화 통역이 아니라 깊이 있는 금융 언어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 대표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답했다. 더 좋군요. 저 친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알고 싶으니.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유리창은 빗물로 흐릿했다. 20페이지가 넘는 초안은 온통 투자 용어, 주식 양도 조항, 소프트 벤처 캐피털 같은 개념으로 가득했다. 은솔은 이미 2번 읽었고 전부 손으로 다시 옮겨 적어두었다. 그녀는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해석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유연하게 언어를 전환했다. 마지막 부분에 싱가포르 측에서 계약 위반 시의 위약금 조항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낡은 번역본을 보지 않았다. 노트를 펴고 천천히 읽었다. 위반 사항이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위반 당사자는 직접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업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파트너 측 대표가 그녀를 보더니 강 대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번역가가 아니라 통역사입니다. 아주 섬세한 구별이었다. 번역가는 단어를 옮기는 사람이고 통역가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회의는 끝났다. 기획팀은 협상 지속을 위한 비용을 승인받았다. 모두가 기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 아무도 잘했다 고 말해주지 않았다. 오직 강 대표의 시선만이 잠시 스쳤다가 사라질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솔은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따뜻한 밀크티 한 잔을 샀다. 거의 사지 않는 것이었다. 아끼기 때문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는 늘 스스로에게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계산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앞에 있던 베트남계 여학생이 돈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었다. 한국인 주인 아주머니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예, 돈 없으면 빵 다시 갖다 놔. 여학생의 얼굴이 빨개졌다. 당황해서 한국말을 하지 못했다. 은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갑을 꺼내 1,000원을 더 꺼내 계산대 위에 놓았다. 여학생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는 가게를 나섰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건으로 싼 작은 도시락 상자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명은 없었다. 은솔은 상자를 열었다. 비빔밥,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 고급 식당 음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감사의 마음이 담긴 식사였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리고 카세트를 켰다. 그날의 공부를 위해
한국어로 된 새로운 문장 하나를 녹음했다. 진짜 인정은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온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작은 햇살이 스며드는 동안 먹구름 하나가 형성되고 있었다. 인사팀에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박은솔 씨는 학위가 없습니다. 마이다스가 설거지 직원을 통역사로 채용하고 있는 겁니까?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문체였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몇몇 동료들은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몇몇 회의에서는 명확한 이유 없이 그녀가 교체되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쳤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증명서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3시간 내내 앉아 있었다. 모든 노트를 다시 정리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던 해부터 최근 스페인어를 공부한 것까지 총 6권이었다. 각 노트에는 기호, 예문, 밑줄, 그리고 두 언어로 다시 써본 논평들이 빼곡했다. 그녀의 손이 3번째 노트에서 멈췄다. 첫 장에 큰 얼룩이 있는 곳, 식당 주방에서 울다가 눈물이 노트에 떨어져 보라색 잉크가 번졌던 자국이었다. 그녀는 박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날들의 흔적으로 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모든 것을 챙겨 나섰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1개도. 5가지 다른 언어로 연설문을 읽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였다. 유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강 대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예고 없이.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노트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박 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두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저를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소문은 한번 뿌려지면 물을 줄 사람이 필요 없다. 증거도 이름도 없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었지만 모든 것이 지표와 성적표, 대학 브랜드로 측정되는 마이다스의 세계에서 의심은 그 자체로 첫 번째 판결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은솔을 비꼬지 않았다. 하지만 점심은 먹었는지, 보험이 필요한지 묻는 사람도 더는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제는 의구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덧씌워져 있었다. 그녀가 통역을 맡기로 했던 중요한 회의는 갑자기 취소되었다. 새로운 내부 통역 일정표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되었다. 심지어 갓 들어온 신입 인턴도 언어팀에 배치되었지만 그녀는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도록 며칠 쉬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한때 그녀가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박수를 쳤던 마이다스는 이제 그녀를 해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인사팀의 전화가 걸려왔다. 약속 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 그녀는 일찍 도착했다. 다시 한번 가방끈을 꽉 쥐었다. 4층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방향제와 식은 커피 냄새가 났다. 여 팀장이라는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은솔 씨,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마이다스는 유열한 수습 조건으로 채용된 게 맞죠? 네. 그렇다면 공식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학 자격증이나 학위 증명서 같은 거요.
은솔은 침묵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독학했습니다. 4년 동안요. 여 팀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앞의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도 이사회로부터 채용 절차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그녀에게 소리치지 않았다. 모욕도 없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을 조용히 베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솔은 카세트를 켜지 않았다. 새로운 학습 노트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홀로 색이 바랜 노트와 달아빠진 낡은 테이프들 사이 옥탑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은 그녀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피로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두 번째 노트의 모서리를 만졌다. 가방에 쏟아진 설거지 세제에 젖었던 곳, 그곳의 종이는 휘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하지만 비스듬히 쓰인 글씨는 여전히 보였다. 발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의미다. 어느 일본인 교수가 카세트 테이프에서 했던 말이었다. 그날, 은솔은 멈춰 서서 그 문장을 한국어로 여러 번 다시 쓰고 영어로도 번역했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 그저 그것이 계속할 힘을 준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밤을 새웠다.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믿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유일한 언어로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작업했던 모든 번역물을 다시 출력했다. 수정된 모든 오류를 기록하고 왜 자신만의 표현을 선택했는지 분석했다. 언어 반사 신경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했던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해부터 지금까지의 노트 6권 전부를 하나의 발표 자료로 엮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 대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회의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를 보고는 딱 한마디 물었다. 준비됐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손수 정리한 자료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첫 번째 노트를 펼쳤다. 보라색 잉크가 번지고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공부하다가 종이 모서리가 그을린 바로 그 노트였다. 이건 제가 공부한 첫 해입니다. 학교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 받아쓰고 구조 하나하나를 외웠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노트를 내밀었다. 각 과제가 한국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노트였다. 순차 번역을 연습하고 다시 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말하기를 연습하고 스스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세 번째 노트는 그녀가 상상으로 만들어 혼자 통역을 진행했던 모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다. 네 번째 노트는 중국어 전문. 다섯 번째는 계약서 노트. 여섯 번째는 전문 용어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카세트를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까지 5가지 언어로 계약서 한 단락을 읽는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다소 떨렸지만 리듬은 일정했고 한 군데도 틀리지 않았다. 강 대표는 그녀가 발표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발표를 마치자 그는 노트를 다시 밀어냈다. 더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무심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박 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확언 같았다.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혼자 걸어가야 할 싸움에 대한 것이었다. 은솔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노트가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대표와의 만남 후 은솔은 무거운 책가방을 맨 채 마이다스 사무실을 나섰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누군가 편들어줘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학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곤 했다. 그녀는 존재할 수만 있다면 투명인간이 되는 것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이렇게 선언하듯이 저는 공부했습니다. 비록 당신들의 학교에서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진심 어린 발표 한 번으로 세상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강 대표가 감정적인 이유로 기준 미달 인력을 보호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새어나왔다.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의 계정이 글을 올렸다.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국제 계약을 처리할 능력이 있나? 마이다스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지 선의를 베푸는 실습장이 아니다. 은솔은 읽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썼다. 계속해서 썼다. 새로운 노트 한 권이 생겨났다. 새하얀, 부드러운 표지.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증명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쓴다. 그녀의 번역물은 작성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채로 점점 더 많은 팀장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초안에서 일부를 발췌했고, 때로는 단어 몇 개를 바꾸고, 때로는 그대로 사용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그녀가 만든 것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느 날, 강 대표가 예고 없이 그녀를 불렀다. 들어가 보니 그는 창가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녀를 보지 않은 채 그가 말했다. 싱가포르 지사와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첫 협상에 참여했던 통역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은솔 씨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3자 없이 진행되는 내부 회의인가요? 네, 그리고 마이다스 이사회에서도 참석할 겁니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것은 더는 통역이 아니었다.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날 밤, 옥탑방에 돌아온 그녀는 카세트를 켜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 불을 끄고 길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게 두었다. 옆에는 그녀가 쓰다 만 노트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펴고 단 한 줄을 적었다. 내일 나는 오를 필요는 없다. 그저 충분히 진짜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녀는 잠이 들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고위급 회의에만 사용되는 9층 회의실은 넓고 하얗고 고요했다. 유리벽 너머로 항구가 보였고 거대한 루빅스 큐브처럼 컨테이너들이 크레인에 실려 올라가고 있었다. 은솔은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작은 노트를 하나 들고 있었다. 학습 노트가 아니라
통역하며 만났던 문화적 비유들을 기록해 둔 수첩이었다. 중국인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 복이다라고 하거나 일본인이 천천히 끈을 조여라라고 말할 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 표현들을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몇 시간을 보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측 대표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으로 예전에 그녀를 인터프리터라고 칭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귀를 기울였다. 요점을 긋고 구조를 기록하고 키워드를 표시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통역했다. 화려하지 않았다. 실력 과시도 없었다. 하지만 각 문장은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뉘앙스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는 고학력자들도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었다. 싱가포르 대표의 한마디에 분위기가 잠시 멈췄다. 마이더스가 장기적인 게임을 원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은소를 쳐다봤다. 그녀는 이해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그녀가 답했다. 마이다스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뜻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왜곡 없이 전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강 대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싱가포르 대표는 옅게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났다. 박수갈채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며칠 후 중간 결산 회의에서 강 대표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매출 1위인 사람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수상자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딱 한마디만 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할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적합한 직원을 선택하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행동으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은솔에게로 향했다. 환호는 없었다. 하지만 눈빛 하나하나, 고갯짓 하나하나가 말 없는 인정이었다. 그날 저녁, 옥탑방에 돌아온 은솔은 노트 위에 손을 얹었다. 더는 무언가를 쓰기 위해 펼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덮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 노트는 이미 말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날 인천에는 이른 아침부터 큰 비가 쏟아졌다. 비는 마치 어떤 징조처럼 굵고 끈질기게 내렸다. 마이다스 빌딩 9층에는 이례적으로 불이 켜져 있었다. 큰 세미나 때문이 아니라 일본 파트너사로부터 책임 조항에 대한 번역 불명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는 공문을 받은 직후 점심시간에 소집된 긴급회의 때문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답답했다. 법무팀은 통역팀을 탓했고 통역팀은 원본 초안을 탓했다. 모두에게 이유는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해결책은 없었다. 강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다. 그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일본 측에서 온 팩스 인쇄물을 손에 들고 있었다. 빨간색 동그라미 기호들이 마치 벌어진 상처처럼 보였다. 문득 그가 테이블에 손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박 씨를 부르세요. 은솔은 5층 구석에서 서류를 번역하던 중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돌아보았다. 민 차장의 눈빛은 조용했다. 환영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분명했다. 만약 그녀가 이번에 실패하면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 대표가 말했다. 일본 측에서 계약상 책임 확정 문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은솔은 앉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 옆에 서서 문서 속의 잘못된 번역을 쳐다보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커 펜 하나로 세 줄을 긋고 더 간단한 번역 문구로 대체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과실에 관해서는 양측이 상호 교류와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처리한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일본어로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어느 쪽의 체면도 구기지 않으면서 선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다스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이해할 겁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트너 측이 줌으로 다시 연결되었다. 강 대표는 그녀에게 설명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은솔은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고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지 않았다.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금 그 조항에 관해서는 저희 측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정 방안에 대해서는 그녀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온전했고 상대를 진정시킬 만큼 부드러우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만큼 명확했다. 화면 너머 파트너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이윽고 백발이 성성한 나이든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귀사의 섬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의는 회의실 전체의 안도의 한숨 속에서 끝났다. 마이다스는 계약을 지켰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체면을 지켰다. 하지만 은솔은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부서장들이 서로 악수하며 축하하기 시작하는 동안이었다. 사흘 후 1층 강당에서 회사는 분기 결산 행사를 열었다. 무대 조명은 밝았고 LED 스크린에는 주요 행사들을 요약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직원들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천장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다. 강 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원고를 들고 있지 않았다. 사회자의 소개도 필요 없었다. 오늘 저는 매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맨 뒷줄 근처에 시선을 멈췄다. 그곳에는 은솔이 작은 노트를 품에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해 때문에 거의 실패할 뻔한 계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덕분에 애하기도 직함도 없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은솔 씨는 학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그러다 점점 커지고 웅성거리더니 이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카메라는 그녀를 비췄다. 화려한 강당 한가운데 수수한 흰 셔츠에 머리를 낮게 묶고 마치 기념품처럼 노트를 꽉 껴안고 앉아있는 작은 여인.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박수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공백만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나지 않았다. 자신이 박수를 받는 이유가 이해받아서가 아니라 계약 하나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내렸다. 바람은 기와 지붕을 스치며 희미한 푸른빛이 남은 LED 간판들을 나부끼게 했다. 은솔은 익숙한 편의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눈앞의 컵라면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젓가락은 컵 입구에 걸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그저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출입문 종이 울렸다. 흠뻑 젖은 비옷을 입은 소년이 작은 종이봉투를 품에 안고 들어왔다. 소년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박 선생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선생님 맞으시죠? 저번에 버스 정류장에서 저한테 퍼서비런스 발음 알려주셨던. 그녀는 아직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그녀의 손에 종이봉투를 쥐어 주었다. 뜨끈하고 향긋한 군고구마 한 봉지였다. 저 합격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2급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딱 맞았어요. 독해 문제 푸는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단어들이 다 기억났어요. 그녀는 멈칫했다.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 봉지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2번 봤어요. 오늘 시험 끝나서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다행이에요. 길 건너편 마이다스 직원 한 무리가 고깃집에서 막 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법무팀의 보조 직원도 은솔의 인력에 의문을 제기했던 비서도 있었다. 그들은 멈춰 서서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그들은 보았다. 당당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꾀죄죄한 소년에게서 고구마 봉지를 건네받고는 부드럽게 웃는 모습을. 비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침묵했다. 눈빛이 가라앉았다. 말이 필요 없는 인정이었다. 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빗방울은 편의점 처마 위로 떨어지며 은솔의 마음속 정적에 박자를 맞춰주었다. 그녀는 뜨거운 군고구마 봉지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껍질 타는 향긋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시선은 오래전 떠난 소년이 있던 곳을 향해 있었다. 달콤하고 소박한 뒷맛은 선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익 때문이 아닌 그저 진심 어린 감사라는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기다려졌다는 느낌 속에도 있었다. 그녀는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가방 안에서 빗물 습기에 젖은 채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낡은 수건 끝으로 닦은 뒤 늘 밤마다 그랬듯 무의식적으로 틀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테이프의 거의 끝부분이었다. 흐릿하고 차분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 세상이 침묵할 때 들리게 해달라고 소리치지 마라. 사는 방식으로 말하렴. 진정한 이해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누군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마이다스 사무실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결산 행사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다. 은솔의 이름은 포상자 명단에 없었다. 업무단체 채팅방에서도 더는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을 때 기획팀의 한 여직원이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재무팀 직원은 살짝 뒤로 물러서며 그녀에게 앞자리를 양보했다.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첫날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날 오후 퇴근 후 그녀는 회사 건물 맞은편 길가의 찻집에 들렀다. 예전에 무리에 끼지 못하는 직원들의 피난처였던 곳.
늘 그녀가 왜 혼자 오는지 궁금해하던 나이 든 주인 할머니는 오늘 묻지도 않고 생강차 한 잔을 내밀었다. 어제 그 꼬마가 자네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군. 자네 목소리가 기억하기 쉽다고. 발음 때문이 아니라 느낌 때문이라고. 은솔이 미소 지었다. 느낌도 일종의 사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회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20층의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다. 옥상에는 낡은 벤치 몇 개와 시든 화분 하나가 있었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서로를 피하기 위해 오던 곳이었다. 그녀는 앉았다.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일본어로 한 문장을 적었다. 마음속의 박수가 가장 따뜻하다. 며칠 후 내부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인사공지, 박은솔 씨가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2주. 소식은 누군가 승진했을 때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다. 강 대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넘겨보고는 내려놓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그곳에 전혀 속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하더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는 책망 대신 희미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아직도 그들을 원망합니까? 아니요. 그저 다른 곳보다 이곳이 저를 덜 필요로 한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말은 정말 학위가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군요. 그녀의 마지막 근무날, 책상 위에는 꽃이 없었다. 송별 카드도 없었다. 이름 없는 손글씨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다. 만약 언젠가 번역 수업을 여신다면 제가 첫 번째로 등록하겠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단정한 글씨체. 마치 민 차장의 필체 같았다. 그녀는 봄날 인천에서는 보기 드문 햇살 가득한 오후에 마이다스를 떠났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문을 나설 때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일찍 문을 열어주던 경비원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바른 길로 가세요, 박 선생님. 늦봄의 인천에는 여전히 햇살 속에 서늘함이 숨어 있었다. 낡은 주택가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작은 길들은 이제 은솔에게 익숙한 목적지가 되었다. 추억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때문이었다. 재래시장 뒤편에 자리 잡은 버려진 창고 하나. 지붕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시멘트 벽은 이끼로 얼룩져 있었다. 한때 상인들의 낡은 스티로폼 상자를 모아두던 곳으로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이제 그곳에는 손으로 쓴 임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카세트 교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은솔은 모아둔 돈과 마이다스에서의 마지막 계약 포상금으로 바닥을 수리하고 낡은 카페트를 깔고 재활용 목재로 책장을 세웠다. 화이트보드도 프로젝터도 없었다. 오직 연필, 값싼 복사기로 인쇄한 종이,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닦여 손수 만든 나무 선반 위에 정중하게 놓인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뿐이었다. 수업 시간마다 그녀는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얇은 방석 몇 개와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벽을 따라 책들을 세워두었다. 모두 그녀가 독학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기초 한글 교재였다. 첫 수업에는 단 3명만 왔다.
자기 이름을 아직 쓰지 못하는 70대 할아버지. 미용 기술을 배우는 몽골 출신 아가씨. 그리고 학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8살쯤 된 베트남계 아이. 그녀는 인사말로 시작했다. 우리는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배웁니다. 날이 갈수록 수업에 오는 사람들이 점차 늘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사람도, 어린 조카를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카세트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교사 자격증도, 표준 교환도 없지만 누구든 배우면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은솔은 자신이 배웠던 방식으로 가르쳤다. 하루에 단어 하나, 일주일에 짧은 글 하나, 그리고 모든 수업은 항상 카세트 테이프 한 단락으로 끝났다. 그녀가 학생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 격려의 메시지를 녹음한 테이프였다. 오늘 여러분은 꿈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꿈꿀 자격이 없다고 말하게 두지 마세요. 꿈은 서류를 묻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다. 마이다스의 옛 동료에게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는 아무런 개입 없이 그저 구석에 조용히 서서 수업 하나를 촬영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그는 7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자기 이름, 김자를 쓰는 것을 보고 말을 잃었다. 베트남계 아이가 처음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눈을 반짝이며 또박또박 음절을 읽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며칠 후, 한 사회 전문 웹사이트에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이랬다. 잊혔던 이들을 위해 교실을 연 카세트 아가씨.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드라마틱해서도 신기한 이야기여서도 아니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깊은 감동 때문이었다. 댓글창은 감사와 공감, 그리고 수강 신청으로 가득 찼다. 서울 중심가의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민 차장은 외국 파트너와 마주 앉아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그는 짬을 내어 휴대폰을 켰다. 그의 눈이 옛 대학 동문 그룹에서 공유되고 있는 한 기사에 멈췄다. 그는 클릭했다. 사진에는 작은 방, 흰 셔츠를 입은 여인이 할아버지에게 글씨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고 뒤편 벽에는 삐뚤빼뚤한 그림들과 여러 언어로 된 몇 가지 격언이 붙어 있었다. 그는 바로 읽지 않았다. 그저 사진 속 여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첫 회의에서 그녀의 발언을 막으려고 책상에 펜을 두드렸던 그날처럼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눈빛이 더 이상 기준 미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껐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그는 양복 주머니 속 볼펜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고백하듯 한 문장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마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틀렸던 것 같다. 그날 저녁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은솔은 수업을 하지 않았다. 교실에 홀로 앉아 카세트를 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아니라 25살의 자신을 위해 녹음했던 테이프였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날에는, 그날은 아직 세상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날이다. 그녀는 불을 끄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끼 자국 하나, 균열 하나하나가 마치 인생이 그녀의 여정에 써내려간 글자 같았다. 다음 날 아침에는 해가 났다. 기울어진 햇살이 낡은 나무 창틀을 통해 스며들어 책장과 세월의 흔적이 밴 회색 타일 바닥에 쌓인 옅은 먼지를 비췄다. 은솔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 문을 열었다. 손에는 막 깔끔하게 자른 새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진도가 느린 한 할머니를 위해 한자어를 뺀 단어 카드 세트였다.
10살쯤 된 소년이 문 앞에서 그녀를 맞으며 한국어와 모국어로 공손하게 인사했다. 오늘 아침 교실 청소 당번으로 배정받아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오늘 일본어 테이프 트실 거예요? 저 따라 읽어보고 싶어요. 은솔은 미소 지었다. 그럼. 하지만 그 전에 내 이름부터 다시 써보자. 아주 예쁘게. 그녀는 돗자리를 깔고 선풍기를 켜고 연필과 떡이 담긴 바구니를 확인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것이었다. 그 광경은 마치 공동 부엌 겸 교실 같았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호기심에 온 사람도 보험을 주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은솔은 모금 운동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낡은 책과 인수용지 그리고 시간만을 받았다. 교육학과 1학년 학생이 교실 뒤편에 앉아 그녀가 가르치는 방식을 조용히 기록했다. 예전에 기계공이었던 한 할아버지는 교실 문수리를 돕기 시작했다. 몽골 아가씨는 동생을 가르쳐주기 위해 수업 내용을 모국어로 번역했다. 작은 교실은 어느새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한때 실수할 수도, 뒤처질 수도,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도 없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어느 일요일, 은솔은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딱 한 문장만 썼다.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수업에 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간단한 발음 수업에 민 차장이 나타났다. 정장은 없었다.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에 얇은 노트와 볼펜을 들고 있었다. 그는 교실 구석에 앉았다. 소개를 요청하지도 없던 역할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은솔이 단순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두 자음과 의 발음법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취가 아닌 이해를 위해 배운다는 느낌을 잊고 있었습니다. 은솔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옛일도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방 안에서는 모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과거도, 직함도, 누구여야만 한다는 것도 없었다. 일주일 후, 첫 손편지가 교실로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 주소 없이 짧은 내용만 있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미혼모입니다. 제가 다시 배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남는다면 작은 구석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이름이 올바른 철자로 불리기만 하면 됩니다. 은솔은 울음이 터졌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이름이 어떻게 써야 맞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름이 오자 교실은 더 이상 자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옛 교회 뒤편의 다락방으로 옮겼다. 예배가 없는 날에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입구에 작은 나무 팻말을 걸었다. 기억력은 성적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음을 가져와야 했다. 연필 한 자루, 배우고 싶은 이유를 적은 종이 한 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녀는 더 이상 공식적인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웃음소리로 표시했다. 그녀에게는 학생 한 명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합격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소포를 건넸다. 안에는 은솔이 쓰는 것과 똑같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있었다. 은솔이 그것을 틀었다. 2년 전 그녀가 화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시절에 녹음된 바로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뛰어나진다면 나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더 똑똑해질 필요는 없다고. 그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배울 수 있으면 된다고. 바로 자신의 실수로부터. 여성이 미소 지었다. 제가 그 부부를 녹음했던 사람이에요. 우연히 헌책방 행사에서 낡은 마이크 테스트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제 이걸 다시 당신께 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 당신은 자신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은솔은 홀로 앉아 무릎 위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올려두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대비가 아니었다. 숨결처럼 부드러운 비가 낡은 나무 지붕 위로 떨어지며 마치 하늘이 잊혔던 이들을 위해 불러주는 자장가 같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테이프가 돌아가는 딸깍 소리를 들었다.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마음으로 배운 것은 배우는 사람이 떠나도 영원히 살아남는다는 것을. 가을바람이 녹슨 양철 지붕을 스치며 다락방 교실 안으로 서늘한 기운을 몰고 왔다. 은솔은 커튼을 다시 치며 판단 없이 오직 인내심으로 모든 언어가 환영받는 이 작은 방에 남은 온기를 지키려 애썼다. 오늘 오후 하늘은 흐렸고 이슬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마치 시간이 곧 끝날 무언가를 기다리며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수업은 끝이라는 글자를 쓰는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녀가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근 정식 교육활동 자격 미달을 이유로 교실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교육청의 한 장학사가 검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경고도 덧붙였다. 허가 없는 교육, 인증받지 않은 교재 사용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일은 다음 주로 정해졌다. 은솔은 놀라지 않았다. 대가 없는 아름다움은 없었다. 특히 그것이 흐름을 거스를 때는 더욱 그랬다. 그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천천히 한 획 한 획 글씨를 썼다. 저마다 교실에 오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마치 신성하고 조용한 비밀을 함께 지키는 듯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교실이 없어지면 나는 남편 묘비에 누구 이름을 써줘야 합니까? 한 소년이 소심하게 말했다. 제가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면 엄마가 다시 폐지 주우러 가라고 할까요? 은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슴 속의 떨림을 감추려는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이례적으로 강렬했다. 은솔은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짐을 좀 정리해두려고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누군가 그곳에 서 있었다. 옛 화가 식당의 주인 김 사장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책, 남은 펜, 공책이 가득 담긴 큰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은솔이 놀라자 그녀는 헛기침을 했다. 틀린 건 고쳐야지. 하지만 좋은 건 지켜야 해. 예전엔 자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자네 같은 이상한 애들이 몇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은솔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따 검사 오면 내가 문 밖에 서 있을게.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해. 내가 이 장소를 빌려준 거라고.
돈도 안 받고 선생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자네는 그냥 빌려서 가르치는 거라고. 1시간 후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쌀을 가져온 사람, 아이가 그린 그림을 벽에 걸어주러 온 사람, 그리고 그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밖에서 지켜볼 뿐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교실 밖에 원을 그리며 섰다. 마치 소위 합법과 민심 사이에 살아있는 경계선처럼. 장학사는 정시에 도착했다. 흰 셔츠는 목까지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고 명찰은 반짝였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당황했다. 시위도 고함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군중이었다. 반대의 목소리는 없었다. 구호도 없었다. 오직 조용하지만 단호한 시선만이 있었다. 교실 안에서 은솔은 학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칠판에 한 줄을 썼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녀는 종이를 나눠주고 펜을 건넨 뒤 선반에서 라벨 없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차분하고 따뜻하며 약간 쉰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만약 내가 이 부분을 듣고 있다면 넌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내가 마음으로 이해한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처음 배운 단어는 안녕이 아니라 경청이었단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글씨 쓰기를 멈췄다. 이제 맨 뒤에 서 있던 장학사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펜을 집어넣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 자신도 가난 때문에 중퇴했다가 서류를 갖춰 복학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조건 없는 배움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테이프는 딸깍 소리와 함께 끝났다. 배경음악도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받아들여졌다는 진솔한 소리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은솔은 밖으로 나섰다. 비가 다시 내렸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간 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덕분에 제 이름의 첫 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작게. 누구도 주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도미노처럼 손 하나하나가 올라가고 빗줄기 사이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설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막 되찾은 사람들의 박수였다. 비는 새벽녘에 그쳤다. 하늘은 서늘했지만 매섭지는 않았다. 은솔은 교실에 홀로 앉아 한때 불법이라 불렸던 공간을 둘러보았다. 잊혔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쓸 용기를 내고 수준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 볼 용기를 냈던 곳. 카세트 플레이어는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더는 돌아가지 않았다. 테이프는 끝까지 감겨 있었다. 그날은 교실이 중단되기 전 마지막 수업이었다. 교육청 공문에는 임시라고 적혀 있었다. 구체적인 재개 날짜는 없었다. 하지만 은솔에게는 모든 것이 온전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학생들이 벽에 붙여놓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떼어내 접어서 상자에 담았다. 바람에 종이 한 장이 발밑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주었다. 그 베트남계 소년의 삐뚤빼뚤한 글씨였다. 선생님은 저에게 허락 없이 꿈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은 날 오후, 강 대표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교실 문 앞에 서서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최신형 카세트 플레이어, 현대 일본어 교재,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제가 당신에게 감사 인사 하나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도요. 여론 앞에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진짜 빚은 무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만약 계속 가르치고 싶다면 주말에 마이다스 3층 회의실을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이름도 후원도 없이요. 그저 당신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마음으로요. 한 달 후, 숨막히는 협상이 벌어지던 3층 회의실 안은 이제 카세트 교실 2.0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칠판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선물한 작은 프로젝터가 있었다. 더 이상 바닥에 앉지는 않았지만 각 의자에는 손으로 쓴 학생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은솔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노트를 들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강의 내용, 대화문, 그리고 그녀가 여러 언어의 영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둔 어머니의 옛 녹음이 담겨 있었다. 쉬는 시간에 한 나이 든 학생이 물었다. 교실이 또 문 닫을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은솔이 미소 지었다. 두렵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카세트는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목소리는 남을 겁니다. 기기 없이도요. 1년 후, 부산에서 열린 한 비정규 교육 워크숍에서 예상치 못한 발표가 기대를 모았다. 학자도 교장도 아니었다. 다락방 교실에서 믿음이라는 글자를 배웠던 은솔의 옛 제자였다. 그는 무대 위에 서서 손은 떨렸지만 눈은 빛났다. 제가 처음 제 이름을 쓸 줄 알게 된 날,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신 분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위는 없었지만 없던 증명서보다 강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완전히 멈춰버린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벽 뒤에는 국적도, 나이도, 계층도 다르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의 손글씨로 가득한 팻말이 있었다. 교육은 책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은 누군가 기꺼이 앉아서 들어줄 때 시작된다. 마지막 내레이션은 낡은 테이프에 녹음된 은솔 자신의 목소리였다. 만약 언젠가 제 목소리가 멈춘다면 제 학생들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가르친 것은 언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그를 이해함으로써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때 낡은 카세트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나 들려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박은솔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여정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기 위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적 있나요? 세상이 내면보다 종이 한 장만을 바라보는 그 무게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은솔에게 오래된 테이프 속 엄마의 목소리가 그러했듯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잊혀졌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조용하지만 힘있는 박수가 되어 울릴 수 있습니다.